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춘호 논설위원은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친지분들과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까? 기자니까 알 것 아니냐면서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전쟁 날 것 같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에 대한 불안감 역시 크다고 하는 걸 새삼 느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이렇게 밖으로 표현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늘 큰 불안함을 가지고 있구나, 전쟁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불안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절실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느꼈습니다. 주로 정치권 관련 소식 전하고 계신데 정치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주로 다니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정서도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다만 계속 이렇게 옛날 이야기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관련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건 경제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안보 문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큰데 그 기대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을 대통령이 추석 바로 직전에요. 혁신 성장이라고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과거의 소득주 성장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에서 전환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최소한도 제가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6개월 정도는 모든 국민들은요, 일종의 밀월 관계를 갖습니다. 허니문 피라트를 갖는 거죠. 그게 아마 5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는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내년도 상반기 때의 경제 사정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사상 최대 206만 명 이상이 또 공항을 떠나서 해외로 갔다. 이게 약간 상반된 걸 보고 있는데, 여전히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미국이 동맹이냐. 이렇게 위기가 오는데도 한미협회 재협상 문제를 갖고 끌고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계속해서 진전되면은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반미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직감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은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안보에 관련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정치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정치는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고, 아까 우리 윤 의원 말씀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적폐청산만 할 거냐, 이런 게 전 비슷하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받은 질문이 전쟁이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이 지금 이번 추석 민심을 전하는 전혀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여당에서는 적폐청산 계속 하라는 민심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쪽의 여론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민들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이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우선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가 많은 분들이 안보 문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첫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 내놨을까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단히 중요하죠. 추석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원칙과 자신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민생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랍니다.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정부는 그간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온 첫 메시지가 민생과 개혁이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오늘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달째 되는 날이고 오늘이 이제 쌍십절이라고 해서 북한 노동당 창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을 거고 그에 걸맞게 청와대에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역시 큰 국정 기조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을 혁신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정권이 촛불 정권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하는 것은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좀 더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경제 문제에 관해서 좀 자신감 갖고 내각과 당이 좀 대처해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사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폐청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추석 이후에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은 향후 국정 운영의 기조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 변화는 없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돼서도 자신감 있게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두 분께서 안보에 대한 얘기를 깊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오늘 민생과 개혁은 있었지만은 안보에 대한 말이 없었어요. 이후로 추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와 줘야 되는데 현 정부는 아마도 연말까지는 안보와 관련돼서는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연말까지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수출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조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러한 안보 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 임금을 굉장히 상승을 시켜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경제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만약에요 한 3.0%를 달성한다면 이것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추진한 거와 기조가 맞는다라는 그러한 그 객관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청와대가 브리핑 통해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 네.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희수 재판관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결국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헌재소장이 되면 헌재 소장으로서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6년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잔여 임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요. 오늘 이제 9월 19일까지, 내년 9월 19일까지거든요.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그때까지 뭔가 국회에서 헌재 소장에 관련된 임기에 대한 규정, 이걸 좀 정리해달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에도 헌재 소장 대행으로 임명하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전현숙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헌재 재판관으로서 지명을 받았는데 헌재 재판관으로서 그 임기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당시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임한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일단 헌법 111조에는 현직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이 문제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그거 관련해서는 그 원칙에 좀 입각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제 국회에서 심판대에 올랐다가 지금 낙마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낙마한 인사를 계속 헌재소장, 물론 대행이라고 하는 꼬리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대원칙에 비춰봐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국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법안 별도로 한번 준비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보와 함께 경제 문제에 걱정하셨다고 했는데 한미 FTA 문제가
올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여야 주요 정당의 아침 회의 자리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 개정은 한미 FTA 협정문 16조 22조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요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방은 이 요구에 동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개정 절차 추진을 합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FTA 경우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가 대놓고 개정은 없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제 통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기 바랍니다.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통상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비준 동의 요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또다시 공청회 및 국회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고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이 외치는 협치는 실종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6년 전에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 FTA 처리는 매국노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인지 국민들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고립무원이네요. 민주당만 긍정적으로 이거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개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야당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여당이 이러저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쉽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한미 두 나라가 FTA 문제를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상의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에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것을 굳이 국민들에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한미 FTA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012년에 이제 발효돼서 지금 시작된 지가 이제 5년 반쯤 됐어요. 5년 반쯤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야가 오늘 아침에 공히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게 한미 FTA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것이 2006년부터거든요. 예. 2006년부터 최종 협상이 타결돼서 발효가 된 게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까지 6년의 시간이 걸쳤는데 그것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소란스러우고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이 한미 FTA 문제라는 것이 일종의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여든 야든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희 교수는 처음에 경제 이야기 하셨는데 말이죠. 이 한미 FTA 개정, 이 문제가 앞으로 전국의 올 정기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겠죠? 그렇죠. 당장 국정감사에서요. 현 정부의 무능한 그런 대처에 관련돼서 집중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네요. 무능한 대처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7월에 한미정상 직후에 재협상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2015년 3월 11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경욱 당시에요. 그 청와대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얘기예요. 사드 배치 쓰리노다.
요청도 하지 않았고 협의도 안 했고 결정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또 당시에 집권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국익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히 상황이 예상하지 않은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한미 FTA는 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작품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충실하게 계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미 FTA가 나오면은 굉장히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하나의 연구 과제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할 때 아주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다. 공격을 하라. 그러나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한미 FTA 한다 그랬었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논쟁을 너무 지나치게 정쟁으로 끌고 가지를 말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들먹이다 보면은 미래는 없고 그리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치고 동맹이고 없고 무조건 이익만 추구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실제로 이익을 축하는 이런 쪽의 상대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은 거기에 걸맞게 우리 정치권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전에 윤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안보 위기에다 한미 FTA 위기까지 겹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최 교수님께서 아까 미치광이 전략 얘기하셨지 네,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한미 FTA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해서 경제 문제를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 분담을 지렛대로 해서 한미 FTA를 한국 정부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미치광이 전략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가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미치게 얘기를 해서 한국 측에 손을 뗄 것이다. FTA 그만두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한미 FTA는요, 폐기를 일방에 선언한 걸로 끝입니다. 재협상 개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됐건 미국이 됐건 한미 FTA 앞으로 없어. 그러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폐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재개정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앞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 트럼프의 계산은 뻔한 겁니다, 지금. 어쨌든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구조적으로 다 상당한 그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걸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바로 경제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주한미군 방위 분담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폐기하겠다. 우리 정부로서 사실은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이 경제 문제도 그렇고 두 개가 다 저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좀 굴복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뭐 정부를 비판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국력이 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가 굉장히 좋은 말씀한 것 같아요. 야당은 물론 국내 정치에 있어서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치 공세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한미 FTA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는 전 국익에 별로 반하는 것 같아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외적인 문제들이거든요. 대내적인 정치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저 대외적인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다 하더라도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 문제인 동시에 우리 국내 정치권, 미국 국내 정치권에서 상당히 뜨거운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 혹시 2007년에 처음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2010년에 추가 협상이 타결되고 2011년에 국회에서 비준되고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를 제대로 기억해야 오늘의 정치권, 오늘의 정치인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한 역사를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과 2007년 한미 FTA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만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민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을 넓혀야죠. 그래서 한 칠레 FTA에 이어서 한 싱가포르 FTA 체결했고 한 아세안, 한 카나다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 마무리 중이고 진행 중이고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호 논설위원도 저 장면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부터 사실은 반미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줬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시장을 공유하는 저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노무현 지지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 한 군데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천운이 있다. 반미 대통령이 미국과의 저런 협정을 추진하다니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쓴 사설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저것은 굉장한 어떤 해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요. 다만 그때 당시로서는 우리의 역량이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미국과 과연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미국 경제력에 한국 경제력이 먹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한미 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나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강력하게 추진했을 당시에 정치권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2007년도 저 1월 23일 날 얘기하신 건데요. 실은 2007년 1월 9일 날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면서 모든 게 다 개헌 쪽에 쏠리고 있을 때 저 이제 그 한미 FTA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요 4.3%였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은 2%대로 고착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4.8%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보다 평균보다 낮으니까 이 부분을 결국 어떻게든 간에 극복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경포대 대통령이라고 손학규 경기지사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그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우선이다 해서 지금은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저는 했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만 해도 지지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는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한 국익에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것을 결국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국익,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한미 FTA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요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 10년 전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첫 타결 때 협상의 주역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과연 당시 정치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당시 상황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당론으로는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한미 FTA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열린우리당 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천정배 의원, 지금은 국민의당 의원인데요.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한미 FTA에 반대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한미 FTA 접속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결연한 각오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지금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국민적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최찬호 교수님도 저 장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그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FTA 문제가 맞는 말씀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아젠다, 보수 아젠다를 딸 때 굉장히 중요한 또 잣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 당시에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는 이른바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들이거든요. 무역에 있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께서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속으로는 찬성하고 싶은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을 체결하니까 찬성을 겉으로 얘기 못하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기본적인 이념이라는 부분에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지금 이번에 또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 2011년도, 12년도에 국회 비준 내에서 굉장한 그 국회 여야 간에 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최루탄도 터뜨리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이 한미 FTA 문제는 여전히 진보 보수의 어떤 중요한 이념적 잣대도 개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춘호 의원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미 FTA 체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하던 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아까 최 교수님 말씀을 좀 받아서 좀 이어간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중산층과 서민들이거든요. 그중에는 농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FTA 협정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됐던 층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농민들이었거든요.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을 자처했던 것이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이었던 거고요. 집권 여당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의 비판, 반대가 굉장히 목소리가 컸던 거고, FTA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자동차와 철강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이거든요. 이른바 그런 것들은 대기업의 이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FTA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 수혜 계층은 이른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그 당시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많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파적 이해에서만 보면 저런 결정을 내기 어려웠을 텐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굉장한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1차, 2차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07년이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다시 추가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 12월 4일에 미국 워싱턴 DC 근처 메릴랜드주의 콜롬비아에서 다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가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에 마침내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이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회 안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소동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안이 통과가 됐었죠. 지금 화면에 2011년 국회 본회의 당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루탄을 터뜨렸던 의원 기억하십니까? 네, 김정동 당시 의원이었죠. 저렇게 김선동 의원 최루탄까지 터뜨리면서 국회 비준을 막으려고 했지만 정의와 국회의장을 향해서 최루 가루까지 뿌렸네요. 지금 화면 보니까. 차명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모습도 화면 오른쪽에 잠깐 나오고 있고 말이죠. 이런 진통 끝에 국회 비준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 교수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의 비준인데요. 원래 1차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이제 농수산물과 관련된 부분, 자동차 그 관세 철폐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것이 계속 지루지다가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3월 25일 날 출범한 MB정부가 당시 소기 협상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곤혹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게 이제 2011년 결국은 국회 비준 과정 속에서 저런 식으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결국 이제 한미 FTA 문제에 대한 부분이 2012년 총선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2012년 4월 총선 당시에는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야당이었었던 저기서는
이 한미 FTA를 반대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었고요. 이것이 이제 201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요. 결국은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왜 노무현 정부 때 찬성했었던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리고 한명수 전 총리가 반대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세력 간에 유불리를 따지면서 접근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증명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2007년 협상 또 2011년 추가 협상, 2010년 추가 협상, 2011년 국회 비준 앞두고 지금의 여당이겠죠.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당시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2006년 12월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미 FTA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크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했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의 파고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왔다. 수세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그랬는데 지난 2011년 국회 비준, 당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비준을 추진할 당시 두 사람의 얘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월 초 EU FTA의 강행 처리에 이어서 이제 6월 다가오는 6월 한미 FTA의 또 일사천리 강행을 하려는 이 여권의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그리고 국민과 약자는 안중이 없고 짓밟고 지나가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오늘도 한미 FTA 전 국회주변을 감돌고 있습니다. 오직 G20에 참여하는 대통령의 체면만 앞세우고 조속 처리, 강행 처리한다 이 방식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가 좀 더 진지하게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손학규 전 대표 제1야당의 대표였죠.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발언을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2011년 국회 비준 앞두고 아예 공개적으로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위도 많이 했죠. 시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약으로까지 내세우고 한미 FTA 폐기를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타결했던 그 협상안과 2011년 국회에서 비준하려고 했던 그 협상안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도 들으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ISD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재협상해 둔다는 것이 당시 이제 야당의 의견이었던 거지요. 그렇지만은 큰 흐름에서 보면 FTA에 관한 입장이 극적인 찬성에서 극적인 반대로 변환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야당 인사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요, 약소국에 대단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까 그 사법주권 얘기했는데 만약에 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그 ISD를 제3기구, 국제기구에 제소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07년도에 협상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야당이 정동영, 손학규 등 이런 분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왜 졸속 처리하냐 보다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었지. 그걸 지금 살펴보면서 완전히 반대했는데 그전엔 찬성하다 반대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게 무책임하지 않냐라는 거는 그건 야당의 좀 약간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의 그 사실관계는 막연하게 FTA 전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조항들에서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최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미지로, 인상으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은 대단히 한번 새겨들을 만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딘가에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뭔가 서명하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당시가 아마 2011년 국회 비준 앞두고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한미 FTA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올해 초에 대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죠. 이 당시에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당시 후보 간의 한미 FTA 문제를 놓고 설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2011년도 한미 FTA가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강렬하게 반대했죠. 한미 FTA 통과될 때. 우리는 한미 FTA를 우리가 체결한 문재인 후보 사람들이죠. 지금 발언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2011년도 한미 FTA가 체결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얼싸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꾸로 트럼프가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자,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 문재인 후보. 자, 시간 다 초과됐고요. 한미 FTA를 우리가 체결했지 어떻게. 지금 와서 들어보면은 저 두 정치인의 말이 사실 다 맞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작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도 1월서부터 이제 협상에 대한 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거고, 홍준표 대표는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체결한 거는 2011년 결국 다시 얘기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기 때문에 둘 다 자신들이 전부 다 한미 FTA와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그런 그 추진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 나왔을 때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제 제기하자 한미 FTA 처음 타결됐을 당시보다 독소 조항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뉴욕 방문했었죠. 이 자리에서 뉴욕의 금융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등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미 FTA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자,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또 우리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간단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대미문의 극자가 116억 불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33억으로 2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가 이득을 본 협상인 셈인데, 다만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개정 협상은 불가피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의 잡음, 특히 국회에서의 잡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국익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결국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폐기하느냐, 전면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 하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부분 개정 쪽으로 가고, 결국은 또 미국에다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줄 것은 주면서, 특히 진짜 주한미군에 대한 부담금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적당하게 스마트하게 서로, 결국은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부분 개정 쪽으로 가면서 이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지혜를 모으려면 조금 전에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최근에 개봉된 영화 남한산성 보더라도 조선시대에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주장, 잘잘못을 따지는 데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거 봤는데 그저께. 그 얘기할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FTA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벌인, 특히 야당이 공격적으로 나오는군요.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앞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건 부분마다 다 달라요. 철강 자동차 분야와 또 농업 분야와 다른 것이고, 또 같은 당에서도 농철 지역구로든 의원과 도시를 지역구로든 의원이 다르잖아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대당을 그때 이랬는데 왜 말을 바꾸냐, 그리고 미국에 굴복하지 않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지금 서비스 분야 같은 건 우리가 또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서 여야가 그야말로 원론적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혜를 모아서 이건 국익을 좀 생각해야 된다. 다른 것과 달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주장에도 정부 여당이 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이 한미 FTA 재개정 이 부분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김정숙 여사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고가의 의상을 입고 있다 이런 주장이 갑자기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외국 순방 당시에 고가의 의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윤춘호 의원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단적으로 이제 정미용 친박연대 쪽에서 활동했던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이제 화제가 됐던 거죠. 옷값만 수억 원이고 그다음에 졸부 복부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 저기 비싼 옷 입어봐야 살이 쪄서 모태가 나지 않으니 운동이나 해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악담을 퍼부은 건데요. 그에 관해서 청와대 쪽 해명을 들어보니까 한 10여 년가량 입었던 그런 옷들이고 또 수선에 입은 옷도 있고 새로 산 옷이라는 것들도 쇼핑 채널 이런 데 사서 한 10만 원대라고 하는 그런 해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 해명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을 통해서 근거 없는 낭설 저런 악담들은 좀 추방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논란이 됐다.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구체적인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카드뉴스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뉴스 형식으로 하나하나 해명을 했는데 김 교수님이나 최 교수님 혹시 청와대 저 카드뉴스 좀 보셨습니까? 네, 이게 특히 검은색 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입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원자보 전 중국 총리? 예. 11년 된 녹색 겨울 점퍼를 입어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이 올라갔었어요. 이런 총리를 갖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 조국과 인민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까지 굉장히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0여 년간 즐겨봤던 옷을 자주 입습니다라고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미연 전 아나운서가 굉장히 나름대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결국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순방할 당시에 어떤 상징적으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을 때도 있지만 다른 또 많은 행사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즐겨 입었던 옷을 수선해서 입었다는 게 청와대 해명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게 사실 큰 문제예요. 이른바 SNS를 통해서 많은 뉴스들이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그 주장의 사실 여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명백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뉴스를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건 그분도 정치인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언론에 계셨던 분이긴 합니다만 저런 건 그야말로 일베 사이트라는 극우 사이트에서 굉장히 돌아다니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들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정치적 논란으로 되면 정치 공세 수준이 대단히 저급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전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카드뉴스를 통해서 해명에 나섰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고가 의상을 입었던 것이 절대 아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